과연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시나리오를 예측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만간 4월 안에 약식재판 판결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건 리플의 완승 아니면 SEC의 완승 아니면 부분 판결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부분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리플랩스와 브래드 갈링하우스 등을 분리해서 판결하는 상황이나 1차 판매 당시 물량과 2차 시장에서의 판매 물량을 다른 기준으로 바라보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면 아예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배심원 판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리플 측에 좀 더 유리한 상황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4월 이후 언제가 될지 모를 시간까지 막연히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3월 판결 가능성이 기대가 됐던 것은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다른 약식재판 사건 판결을 할 경우에 통상 브리핑 종료 석 달 뒤에 판결을 내렸기 때문인데, 사실 리플 소송은 일반적인 사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세기의 크립토 소송 이렇게도 불리고 있는 만큼 좀 더 수고의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더라도 이상하지는 않는 상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장기 사건 목록에 리플 사건이 등재되는 경우인데, 이건 존 디튼 변호사가 여러 가능성들 가운데 한 가지로 거론했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최장 6개월까지 판결 시점이 연장될 수도 있다는 건데, 다시 말해서 9월 판결 가능성의 근거로 이야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전격 합의 가능성입니다. 사실 이번 소송전을 치르면서 SEC는 SEC대로 글로벌 바보 천치 취급을 당하고 있고, 결과에 따라서는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있는 암호화폐 산업 규제권을 완전히 다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리플 역시 글로벌 사업은 잘 해나가고 있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소송 리스크로 인해서 완전 짜증나는 상황을 거액의 돈과 시간을 쏟아부으면서 대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양측 모두 적절한 조건으로 타협하면서 전격 합의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곤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미 양측 모두 너무 멀리 왔고 지나치게 날을 세우고 있어서 합의 가능성은 이미 진작에 물 건너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리플 소송 판결은 과연 언제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게 참 사람 긴장되게 만드는 요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존 디튼 변호사가 나름의 5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내용이 그럴싸합니다. 먼저 최상의 결론은 법원이 SEC를 비판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앞서 SEC가 위선적이다, 법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다, 이렇게 까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반영되는 게 최상의 결과라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리플랩스가 초기에는 XRP를 증권 형태로 제공했지만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고, 따라서 2차 판매 물량은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1차 판매와 2차 판매를 구분지어서 판결하는 겁니다. 최근 LBRY 사건에서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그런 판결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SEC와 리플의 약식재판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법원이 XRP를 증권으로 간주하지만 2차 판매의 경우에는 이번 판결 적용을 받지 않도록 갈래를 타는 상황입니다. 이게 조금 골 때리는데, 증권은 증권인데 2차 판매 물량은 이번 판결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이 나와준다라면 시장에는 상당한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이 최악의 경우인데 SEC의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서 아예 XRP나 2차 판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존 디튼 변호사는 개인적으로는 법원이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에 대한 유리한 판결을 내릴 거라고 전망한다. 또한 XRP 자체 성격과 2차 판매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본다. 양측 중 누군가가 꼭 승소를 한다라면 그건 리플이 될 것이다. SEC의 주장은 승소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돼 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시세도 시세지만 리플은 너저분한 소송 리스크 와중에도 의미 있는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플이 가만히 있어도 리플레저에 탑승해 있는 파트너들이 아주 의미 있는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먼저 방글라데시 최대 모바일 결제 기업인 비캐시가 화웨이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화웨이의 경우에는 우리에게는 중국 스마트폰 제조 기업으로 익숙하지만 사실 여러 핀테크 관련 제품을 개발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30개 넘는 시장에 플랫폼을 배포한 기업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화웨이의 핀테크 솔루션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글로벌하게 4억 명이 넘는다라고 하니까 이 핀테크 분야 기술과 관련해서는 꽤나 확장성을 가진 곳으로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화웨이가 방글라데시에서 6,800만 명이 사용하는 모바일 결제 사업자와 파트너십을 강화하면서 금융 포용을 촉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하필 이 회사가 리플 레저에 탑승해 있는 리플의 파트너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미래 어느 시점에서는 리플이 중국의 화웨이와도 직간접적인 관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 이런 분석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참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플의 동남아 전초기지이자 리플이 지분 40%를 가지고 있는 트랭글로의 확장성 상당히 눈에 띕니다. 트랭글로가 이번에는 유럽 세파 결제 솔루션을 출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세파는 유럽 역내 은행들 사이의 송금과 결제를 더 안전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유럽연합의 금융망인데, 이용자들은 세파를 통해서 세계 각국으로 유로를 송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트랭글로의 세파 솔루션 출시는 유럽 확장을 의미하는 동시에 연간 430억 건 이상의 거래를 촉진시킨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단순 리플의 파트너가 아닌 리플이 아예 지분 절반 가까이를 가지고 있는 이 대주주로서 자리하고 있는 그런 기업, 리플의 아시아 전초기지, 이런 기업이 이 같은 확장성을 보여준다는 건 역시 꽤나 의미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시세도 시세지만 요즘 리플 주변을 감싸안고 있는 호재성 이슈들이 상당한 주목도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남미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소가 발표한 최근 보고서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비트소 전체 거래량을 보니까 XRP가 60% 비중을 차지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비트소가 리플 레저를 활용하면서 2022년 1년 동안 이 33억 달러 규모를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국경 간 송금으로 주고받은 그 영향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남미 최대 거래소인 리플 파트너사가 리플 레저와 XRP를 활용해서 미국으로 돈을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리플과 비트소의 역사적인 관계성입니다. 2014년 비트소 설립 초기부터 리플의 미국, 멕시코 파트너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2019년에는 리플이 아예 직접 투자에 나서기도 했던 그런 곳입니다. 코인베이스와 함께 비트소의 전략적인 투자를 단행한 지 4년 만에 이런 의미 있는 결과를 아주 전략적으로 이끌어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모니카 롱 리플 사장도 한마디 거들었는데, 비즈니스용 크립토 서비스를 통해서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송금 시장에서 리플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비즈니스용 크립토라고 표현한 부분인데, 리플 XRP가 가진 유틸리티성은 기존의 모든 것을 뒤집는 효율성을 담보한 혁신을 이미 이뤄내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거대한 혁신을 이미 창출하고 있는데, 정작 본사가 자리한 미국에서는 이 소송 리스크에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으니까 지금 미국의 행정부가 얼마나 답답한 사람들이 모여서 탁상 공론을 하면서 정치 노름을 하고 있는지 새삼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리플 소송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거 진짜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소식이 더해졌는데, 다소 충격적이기도 하고 꽤나 재미있게 여겨지는 이번 소식의 주인공 JP모건입니다. 리플 랩스와 관련해서 SEC와 JP모건이 사전에 이메일로 교감을 했다라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이메일을 정보공개자유법에 따라서 공개하라고 요청을 한 게 미국인 XRP 홀더이고, 실제로 해당 내용을 지금 SEC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XRP 홀더인 애슐리 프라스퍼는 FOIA의 SEC와 JP모건 사이에 리플과 관련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소송 전에 SEC와 JP모건 사이에 교감이 있었는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해당 커뮤니케이션 자료, 이 이메일이 실제로 존재했고, 이걸 지금 SEC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SEC는 이걸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라는 입장인데 추가로 60일 정도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런 내용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미국 정보자유법은 공무원 또는 국가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에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학업, 또 인사기록, 변호사 비밀유지 관련 서류, 특정 계약과 관련된 정보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FOIA의 메일 등을 통해서 공개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슐리 프라스퍼라는 한 개인이 FOIA의 해당 요청, 다시 말해서 SEC와 JP모건 사이에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는지 확인을 요청을 했고, 이걸 지금 SEC가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힌 그런 상황인 겁니다. SEC와 JP모건이 리플 소송 전에 이메일을 통해서 리플랩스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을 사전에 실제로 했다라는 것도 놀랍게 느껴지고, 이걸 찾아서 SEC로 하여금 검토하게 만든 XRP 홀더도 참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 핵심은 간단합니다. JP모건 등 미국 레거시 금융기업들이 리플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SEC와 교감을 사전에 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 이메일에 담긴 내용은 이른바 힘먼 스피치 이메일보다 더 파급력이 클 수 있다라는 말들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당 내용을 담은 이른바 JP모건 이메일이 공개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또 완전 비현실적인 예상도 아닌 것이, 지난해의 경우만 해도 한 개인이 역시 FOIA를 통해서 윌리엄 힘먼이 누구랑 이메일을 주고받았는지 그 세부 내역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SEC는 늘상 그렇듯 대부분 블랭크 처리를 한 채 공개를 했지만 여론의 환기 측면에서는 상당히 임팩트가 컸던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월가의 돈귀신을 상징하는 곳이자 리플의 혁신과 이 국경 간 송금에 있어서 리플의 혁신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블록체인 국경 간 송금 기술을 구현하고 있는 JP모건이 SEC와 야합을 해서 리플 죽이기에 나섰을 가능성이 공론화된 상황이니까 아주 세상 골 때리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리플이 SEC의 1번 타자로 괴롭힘을 당하게 된 것은 이더리움 얼라이언스가 SEC에서 일하던 윌리엄 힘먼과 짬짬이를 한 게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만약 JP모건이 진짜 리플 잡겠다, 죽이겠다라고 그 필요성과 관련된 내용을 SEC와 이메일로 직접적으로 사전에 논의를 하고 이후에 SEC가 이걸 반영해서 리플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라면, 이게 진짜라면 이 임팩트는 꽤나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 소송이 진짜 세기의 크립토 소송이라고 불릴 만한 것은 이렇게 상상 이상의 상황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만 봐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리플 소송 판결 과연 언제쯤 나오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이번에도 존 디튼 변호사가 살짝 입을 털어줬습니다. 이 양반 요즘 들어서 더 부쩍 가능한 거의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멘트를 날려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5월 6일 판결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어떤 근거로 5월 6일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가 된 것인지가 제일 궁금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준점으로 제시된 것은 도버트 챌린지였습니다. 도버트 챌린지는 증인 채택에 대한 일종의 이의 신청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판사나 배심원에게 자격이 없는 전문가 증인의 증언을 배제하기 위해서 판사에게 제기하는 이의 신청을 의미합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실 텐데,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월 6일에 법원은 전문가 배제 이의 신청에 대해서 갈래타기를 했고, 이때 SEC의 핵심 증인이 배척되면서 굉장한 관심을 끌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리플 소송 도버트 챌린지 결과 판결이 3월 6일에 나왔던 겁니다. 이때 핵심적인 인물은 SEC 측 전문가로 등판했던 패트릭 두디였는데, 이 양반은 XRP 투자자들이 XRP를 투자 계약으로 판단하고 추후에 시세가 오를 것을 기대하고 매수한 것이다, 이런 희한한 주장을 하면서 XRP는 증권이라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때 당시 존 디튼 변호사는 그는 분명 XRP 홀더 단 한 명도 인터뷰하지 않고서 의견을 정리한 것이라며 무척이나 열받는 감정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미커스 브리프를 법정에 직접 제출해서 전 세계 XRP 홀더들의 의견을 법원에 전달하겠다라고 의견서를 법원에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XRP 홀더들의 아미커스 브리프가 법정에 제출되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공헌을 직접적으로 한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SEC 입장에서는 나름 전문가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전문가 의견이라고 제시를 했었는데, 특히 무엇보다 XRP가 증권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전문가 증언,
XRP 투자자들은 시세 상승을 기대한 투자 계약을 하고 매수한 것이다. 이런 아주 신박한 주장으로 우리를 열받게 만들었던 이 양반의 주장이 그때 법원에서 완전 박살났던 겁니다. 그런데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통상 도버트 챌린지 판결을 내리고 나서 60일 뒤에 약식 재판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번 리플 소송 사건의 경우에는 3월 6일에서 60일 뒤인 5월 6일에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나름의 논리적인 유추 상황을 존 디튼 변호사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타임테이블을 근거로 대면서 설명하는 것도 참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과연 5월 초에 의미 있는 결과 나올 수 있을지, 진짜 나오게 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리플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활동해온 빌 모건 변호사가 이번에도 재미있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리플사가 XRP 가격을 통제했다라는 SEC의 주장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SEC가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XRP의 가격 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근데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공세를 펼친 겁니다. 이 양반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리플사에 의한 XRP 가격 통제를 주장하기 위해서 SEC는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과의 상관관계를 설명을 해야 한다. SEC 내부 전문가가 2018년 중반 이후 XRP의 가격 움직임이 90% 이상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 움직임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점을 인정했다. SEC 관계자의 말이 맞다면 리플사가 중앙 집중화된 사업자로서 XRP의 가격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SEC는 리플사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 변동에 의해서 XRP 가격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가정해야 한다. 근데 이건 입증이 불가능한 명제다. 대부분의 암호화폐 가격은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SEC는 리플사가 XRP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몇몇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는데 이 같은 조치가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또한 2013년 이후에 리플사가 판매한 XRP는 전체 공급량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멘트 듣고 있자니 리플이 꼭 완승하게 될 것으로 느껴지는 게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리플 소송 판결과 관련한 이런저런 시나리오들이 자칭타칭 리플 전문가들 사이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빌 모건 변호사의 경우에는 리플랩스가 XRP 가격을 통제한다라는 SEC의 주장이 현실적으로 입증 불가능하다 이런 분석을 제시하면서 SEC의 자승자박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거의 비슷한 관점에서 연장선 차원의 분석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제레미 호건은 빌 모건이 지난주에 공유했던 SEC의 주장을 담은 문건을 공유하면서 2018년 중반 이후에 판매된 XRP는 유가증권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SEC의 전문가 주장은 이렇습니다. 2018년 중반 이후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 변동이 XRP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빌 모건은 SEC가 이런 주장을 증명하고 입증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 그리고 XRP 가격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입증해야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SEC의 전문가는 2018년 중반 이후에 XRP 가격 움직임이 90% 이상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 움직임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걸 인정했는데 이게 사실상 입증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이런 해석에 기대어서 제레미 호건은 그렇다면 2018년 이후에 저런 관계성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면 판사는 2018년 중반 이후에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초기 판매 물량을 제외하고 나머지 훨씬 더 많은 2차 시장 판매 물량을 비증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호건 변호사는 리플은 벌금을 지불한 뒤에 법적 명확성을 가진 유일한 암호화폐가 될 건데 그렇다면 내년에 코인베이스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XRP만 매매할 수 있게 되는 걸까? 이런 멘트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증권으로 판정된 코인들만 코인베이스에서 매매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주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리플 XRP와 관련된 소식들 가운데는 제레미 호건 변호사의 분석이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이 양반 요즘 SEC 조직위에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단순한 막무가내 성격의 조직위가 아니라 나름의 분석력에 근거하고 있다 보니까 참고할 만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물고 늘어진 것은 XRP가 과연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 증권이라는 주장을 과연 SEC는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하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 꽤나 원론적인 부분입니다. 제레미 호건은 XRP가 증권이 아닌 첫 번째 이유로 증권의 법적 정의에 따라서 XRP는 투자 계약의 정의에만 적합할 수 있다. 이건 주식이나 채권이 아니다. SEC 역시 투자 계약이라는 점을 인정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투자 계약일 수는 있지만 증권은 아니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 조이너 사건 판례를 거론하면서 당시 법원은 계약의 존재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암묵적 또는 명시적인 법적 계약에 대해서 판매자와 제안자 사이에 계약이 존재했다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리플 사건의 경우에 SEC는 암묵적 또는 명시적인 투자 계약이 있었다라고 주장하지 못했다. 대신 구매 계약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계약에서 투자를 떼어낸 결과를 초래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구매는 투자 계약이 될 수가 없고 리플이 자산을 전해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금 1온스를 구매하는 것과 같은 투자일 뿐이다. 이건 너무 명백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금 1온스를 투자하기로 하고 금을 전해받는다라고 해서 금이 증권이 될 수는 없는 건데 XRP가 어떻게 증권이 될 수 있는 거냐 이런 얘기를 다소 좀 복잡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진짜 SEC는 무슨 생각으로 소송을 낸 건지 아리송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과연 법원은 어떤 판결 내리게 될지 하루하루 관심도가 높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모처럼 암호화폐 혁신과 관련해서 마스터카드가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마스터카드 고객이 국경 간 결제를 하는 데 있어서 더 편리하게 만들겠다라며 이른바 크로스보더 서비스 익스프레스를 발표했습니다. 더 빠르고 더 안전하게 국경 간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 나름의 서비스를 출시한 겁니다. 이번 서비스 출시를 통해서 세계 인구의 90%를 포괄하는 100개 이상 시장에 60개 이상의 통화로 국제 결제가 제공된다라고 하는데 국경 간 결제와 관련해서 꽤나 혁신적인 결과물을 노리고 있다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리플의 혁신 컨셉과 유사한 점이 많다라는 건 느낄 수가 있지만 혹시나는 역시나였습니다. 마스터카드는 이번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핀테크 기업 이 페이블 핀테크와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다름 아닌 리플의 파트너 기업입니다. 디지털 결제, 국경 간 송금, 핀테크 혁신 이런 키워드로 설명되는 리플 파트너의 도움을 통해서 마스터카드가 글로벌 송금 혁신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든 저렇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렇게 리플 레저와 연관성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스터카드는 암호화폐 분야에 있어서 꽤나 전폭적으로 들어와 있는 대표적인 기성 레거시 금융 가운데 한 곳입니다. 마스터카드가 이 산업에서 가진 위치나 역할 또는 위상은 이 한 장의 이미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암호화폐 업계의 가장 상징적인 세력으로도 불렸던 지금은 모양새를 좀 구기긴 했지만 어쨌든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지분 50%를 소유했던 곳이 다름 아닌 마스터카드였고 마스터카드의 지분 구조를 보면 미국 4대 상업은행 웰스파고, 유니온뱅크, HSBC, 시티뱅크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에는 마스터카드가 본격적인 암호화폐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결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7월 월스트리트 저널은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본격적인 암호화폐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결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두 기업은 고객이 새로운 가상자산 카드로 결제를 하면 카드 발행사에서 결제 금액 상당의 스테이블 코인을 바로 판매자의 은행 계좌에 전달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레거시 금융 입장에서는 밥그릇을 뺏길 수도 있는 혁신의 과정에서 신구 갈등과 경쟁 양상 대신 채택과 융합의 길을 선택한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아주 의미가 큰 두 가지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먼저 유동성 허브 출시 소식입니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유동성 허브 출시 계획을 처음 밝혔던 게 지난 2021년 11월 리플 스웰 때 행사였습니다. 1년 반 만에 이게 세상에 정식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겁니다.
유동성 허브는 말 그대로 유동성이 공급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USDT,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등의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된 리플 레저 기반의 공간에서 기관들이 암호화폐 매매, 또 스테이킹 등 디파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여기서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닌 걸로 볼 수도 있는데 이건 사실상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의 매매 기능과 요즘 레거시 은행들이 모두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이 스테이킹의 기능을 모두 다 리플이 해먹겠다, 이런 엄청난 비전을 품고 있는 프로젝트라고도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리플은 2020년 12월 SEC로부터 희한한 소송을 당하면서 XRP가 줄줄이 상장 폐지되는 상황을 멀뚱멀뚱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인베이스 등 미국의 모든 거래소가 XRP를 상폐하면서 미국 내 XRP의 유동성은 사실상 제로가 되는 상황을 목도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리플이 암호화폐 시장에 큰 손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관들의 진입 기대 시점에 맞춰서 이런 거래소와 은행이 짬뽕된 유동성 허브를 정식으로 구축한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면 미국 SEC로부터 얻은 이 나름의 교훈을 기술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그리고 비전적으로 상품화시키는 시도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리플이 제시한 유동성 허브의 강점은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암호화폐 자산의 관리를 단순화시킨다. 또 광범위한 디지털 자산에 집계된 가격에 접근해서 고객들에게 경쟁력 있는 최적화된 가격을 제시한다. 세 번째로는 여러 유동성 장소에 미리 자본을 넣어둘 필요가 없는 편리함.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 거래, 홀딩에 대한 강화된 고객 경험. 리플은 유동성 허브의 강점을 이렇게 4가지 포인트들로 제시를 했습니다. 단순화시키면 기업들이 돈만 넣으면 안정적인 거래부터 스테이킹까지 한 방에 할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 이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는 트위터와 이토로의 파트너십 이슈입니다. 트위터가 이토로를 통해서 트위터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핵심인데,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이후에 가장 주목할 만한 파트너십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트위터가 크립토 거래 지원을 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물론 의미가 엄청 크지만 XRP 홀더들에게 더 관심이 될 만한 상황은 다름 아닌 이토로에 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토로의 투자자 가운데 한 곳이 일본의 SBI 홀딩스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SBI 홀딩스는 리플의 초기 투자자이자 지금도 외부 투자자 가운데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플이 단기간에 아시아 지역에서 전폭적으로 생태계 확장을 구현할 수 있었던 것은 SBI의 자회사 SBI 리밋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고, 그래서 SBI는 사실상 리플의 후견 기업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종의 자웅동체, SBI가 잘 열심히 해줘야 리플이 잘 되고 리플이 잘 돼야 SBI가 돈을 버는 그런 선순환의 관계가 이미 아주 강력하게 형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 SBI가 이토로에 투자를 했고 그로 인한 파생 효과로 우리나라에 있는 계열사 SBI 인베스트먼트의 주가가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코인베이스의 XRP 상장 이전에 이토로를 통해서 그것도 트위터에서 XRP가 거래되는 상황 그려볼 수 있는 그런 배경이기도 합니다. 리플이 만약 소송에서 질 경우에 리플은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이걸 다투겠다 이런 의지를 이미 공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플의 법률 고문 스튜어트 알데로티의 멘트가 더 관심을 받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 양반은 SEC가 대법원까지 가서 다툰 법적 사건 6건 가운데 5건에서 SEC가 패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SEC와 코크란 소송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SEC 패소로 정리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런 걸 보면 미국 SEC는 그동안 역사적으로 집행을 통한 규제, 그러니까 일단 소송부터 내고 합의금 뜯어내면 본전이고 소송 이어가다가 대법원에서 패소해도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 되는 거고, 이런 아주 낡아빠진 방식의 규제 방식을 여전히 강력하게 고수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SEC가 블록체인 크립토커런시에 100년 전의 하위 테스트를 적용하면서 증권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이런 SEC의 행태를 고려했을 때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 하원에서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 워런 데이비스는 오랜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서 SEC에서 위원장직을 없애고 전무이사로 대체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전무이사직에 SEC 위원장 출신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또 위원장을 대신할 전무이사직은 이사회의 주요 사안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명시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직 법안이 발의되진 않았지만 이게 발의되고 이후에 통과까지 된다라면 꽤나 재미있는 상황 바라볼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토록 듣기를 바랐던 쭈꾸미 대가리 터지는 소리 들을 수 있는 날 어쩌면 머지 않았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미국 SEC의 규제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타깃이 됐고 여전히 소송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는 게 리플이지만, 글로벌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 리플과 관련해서 아주 의미 있는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야마구치 금융그룹 산하 3대 은행인 야마구치 은행, 또 모미지 은행, 기타 큐슈 은행 등이 머니트랩 개인 송금 서비스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니트랩은 리플레저 기반의 스마트폰 송금 서비스 제공 기업인데, 이 앱을 통해서 사용자는 기존 은행 계좌번호 말고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서도 송금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송금 베이스는 리플레저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리플의 파트너 기업이 야마구치 금융그룹 안으로 뚫고 들어간 건데,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는 머니트랩이라는 기업 자체가 지난 2016년 SBI 리플 아시아를 통해서 소개된 기업이라는 데 있습니다. SBI 리플 아시아는 리플과 리플의 강력한 후견인 SBI 홀딩스의 합작 투자 회사인데, 근데 이번에 이 회사가 야마구치 금융그룹을 뚫어버린 겁니다. SBI 회장인 기타오 요시타카는 2025년까지 일본의 모든 은행들이 리플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이런 멘트를 지난 2019년에 날리기도 했었는데, 어쩌면 이런 일이 진짜 현실이 되는 건 아닌가, 이미 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소식입니다. 또 하나는 필리핀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스타 PH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 거래소는 현재 필리핀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은 곳이라고 하는데, 이 거래소에서 XRP를 통해서 지원되는 결제 아울렛의 면면이 꽤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리플의 온디맨드 유동성 시스템을 통해서 미국의 대형 은행들의 페이먼트 아울렛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름들이 화려합니다. 시티뱅크, 도이체방크, HSBC, ING뱅크, JP모건, 스탠다드 차타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튼 원치 않든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이미 레거시 금융의 상징적인 대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리플, 나아가서 블록체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 아주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게 지금도 이 정도인데 앞으로 소송 리스크가 정리되고 리플의 혁신이 더 확장될 때는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게 될까, 그런 생각을 갖기에도 충분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아주 재미있는, 의미 있는 문건이 존재한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이 문건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SEC가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냈을 때 그때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XRP가 증권인지 여부입니다. SEC는 100년 전 기준인 하위 테스트를 적용해서 XRP 판매가 투자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권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투자 목적성과 관련해서 XRP가 유틸리티 토큰으로서 실제 어딘가에 사용됐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통화, 이 커런시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그런데 SEC 홈페이지 아카이브에 저장된 이 문건을 보면 SEC가 완전 이상한 개소리를 시전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리플과 리플의 파트너 기업 트랭글로의 ODL 협약 계약서 내용입니다. 계약 세부 내용과 더불어서 XRP가 ODL에서 어떻게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지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XRP의 유틸리티성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이고, 이게 다름 아닌 SEC에 제출돼 있고 이게 지금 SEC 아카이브에 저장돼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XRP가 유틸리티성이 없다라는 SEC의 주장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개소리인 겁니다. 더 재미있는 포인트는 이 계약서의 작성 시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SEC가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2020년 12월 20일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의 작성 시점은 2021년 3월 9일입니다.
적어도 SEC는 리플 소송을 제기한 직후에 XRP가 유틸리티적 성격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는 추론을 할 수가 있고, SEC의 소송 기본 전제가 깨졌다라는 점을 SEC 역시 충분히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SEC가 소송 전반에 걸쳐서 왜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고 말을 바꾸고 그러다가 판사한테 깨지고 이랬는지를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내용 자체가 이번 소송 관련 자료로 법원에 제출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약식 재판 결과가 리플에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정식 재판에서 이런 상황을 쟁점으로 다루면 충분히 리플 측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존 디튼 변호사는 최근 사법부가 보여준 스탠스를 정리하면서 SEC가 패소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4건을 근거 케이스로 제시했는데, 먼저 리플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라 넷번 판사가 SEC는 법을 충실히 준수하지 않고 위선적이라고 비판한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LBRY 사건에서 SEC의 규제 명확성이 부족하다라고 판사가 거론한 점을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레이스케일 사건에서 규제 당국의 주장이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한 것, 마지막으로는 보이저 사건에서 SEC의 윤리와 행동이 비판당한 것을 거론했습니다. 행정부의 권위주의적이고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무분별한 규제에 대해서 적어도 법원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잣대를 통해서 사건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고, 이런 걸 토대로 보면 SEC는 리플 사건에서 패소할 것이다. 존 디튼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은 아주 흥미롭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XRP ODL 결제가 인도에서 실행 중이라는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리플과 관련된 컨텐츠만 집중적으로 뽑아내는 더 XRPDaily닷컴은 최근 몇 년 동안 리플은 국경 간 지불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인도 은행들과 협력해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송금 시장이 인도지만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은 느리고 수수료는 비싸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리플 솔루션이 더해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더 의미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인도 최대 민간 부문 은행 가운데 하나인 엑시스 뱅크가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이 은행은 리플 플랫폼을 활용해서 더 빠르고 안전한 국경 간 결제 지원을 촉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인도의 다른 은행들도 리플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관심을 표명했다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되도 않는 소송 리스크로 인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빼앗기고 있지만, 해외에서 특히 인구 대국 인도에서 이 같은 혁신을 구현하고 있다는 것은 꽤나 인상 깊게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XRP 레저 기반의 대표적인 페이먼트 시스템 쏨월렛이 전자상거래 업계 자이언트로 불리는 액위드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쏨월렛은 액위드에 가맹돼 있는 온라인 스토어 100만 개 이상에서 결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XRP는 물론 XRP 레저 기반의 토큰을 통해서 100만 개 이상의 온라인 스토어에서 결제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서 바라보면 지금 리플의 진화는 크게 3가지 방향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 베이스는 당연히 XRP를 활용한 국경 간 송금 결제 혁신이고, 다음으로는 이더리움과 같은 종합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진화해 나가면서 일상을 파고드는 혁신입니다. 이번 쏨월렛의 파트너십은 이 방향성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CBDC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건 각국 중앙은행들과 얼마나 리플이 끈끈한 전략적 관계를 구축하느냐가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장 전체 조정 상황에서 XRP 시세 역시 다소 흔들리고 있지만, 이 같은 펀더멘털 자체는 여전히 매력적이고 여전히 엄청 빡세게 잘 진화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같은 SEC로부터 가장 먼저 소송을 당한 리플은 너저분하고 귀찮고 또 소모적인 소송 리스크와 상관없이 의미 있는 모습 여전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리플은 이번 1분기 마케팅 보고서, 그러니까 증시로 치면 실적 결과를 발표했는데 내용이 꽤 건실합니다. 먼저 1분기 XRP 판매는 3억 6,106만 달러로 나타났는데, 이건 이전 분기에 2억 2,631만 달러 대비 크게 상승한 수치입니다. 또 XRP 레저에서의 온체인 활동 역시 4분기 대비 1분기에는 34% 증가한 1억 1,5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강세를 유지했고, 중앙화 거래소의 XRP 1일 거래량 역시
1분기에 10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규제 이슈와 여기에 맞물려 있는 소송 상황에 대해서도 함께 보고를 했는데, 먼저 글로벌 규제 이슈에 대해서는 유로존의 미카 법안이 통과된 것을 놓고 유럽의 노력이다라고 호평을 했습니다. 또 두바이에서 암호화폐 규제 체제를 발표한 것, 호주 중앙은행과 재무부가 글로벌 암호화폐 산업 고위 관계자들과 비공개 미팅을 한 것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과는 달리 글로벌 다른 나라들은 규제 명확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소송 상황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 6일 공개된 도버트 챌린지 결과를 요약하면서 XRP 구매 의사를 증언한 SEC 전문가 증언이, 그러니까 패트릭 두디의 증언이 기각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SEC의 가장 강력한 증언 가운데 하나가 삭제됐다는 점을 일부러 작정하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소송 판결 시점과 관련해서는 올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그 시기는 궁극적으로 법원에 달려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우리나 리플랩스나 지금 법원만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동일한 입장이라는 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멤버십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인 영상에서 다뤘던 영상 내용들 가운데 중요한 부분들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는 시간이고, 동시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보 공유를 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멀리 시장을 바라보고 함께 의지해 나가면서 크립토 투자에 나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